BTV를 사랑해주시는 파이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용진의 파이안티! 아유! 2만 권의 책에서 뿜어나오는 방대한 지식. 오늘은 교양 집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전혀 다른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사람은 왜 웃을까? 약간은 뭐 철학적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뭐 윤리학적이기도 하고. 약간 사실은 왜 웃는가라는 주제는 학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드린 뭐 철학이나 심리학, 뭐 생리학이나 뭐 생물학,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류학이나 사회학도 관련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과 이제 최신 어떤 결과들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람은 대체 왜 웃을까 가지고 좀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인간은 왜 웃을까입니다. 네. 일단 뭐 생각나는 것은 그럼 동물은 안 웃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가 아주 네. 체계적인 근거자를 들고 왔습니다. 예, 이 동물이 웃는다는 거죠? 요게 약간 저 합성 논란도 있긴 한데. 네,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혀가 너무 핫해요. 그렇죠. 그럼 동물도 웃는 거죠? 뭐 국한을 시켜야겠죠. 포유류는 웃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럴 때 이 동물들이 웃는 그 행위와 인간들이 웃는 행위는 좀 의미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겠죠. 굉장히 원초적이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단순할 텐데 어찌됐건 인간만 웃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랜 세월 우리 인간만 웃는다는 생각들이 많았고 사실 이제 그쪽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동물이 웃음을 발명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도 엔돌핀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어쨌건 이런 거 관련해서 인간이 고통을 잊기 위한 방책으로 웃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쨌건 동물도 웃는다는 굉장히 재밌는 편론을 갖고 오셨어요. 네, 작가님께서 인간만 웃는다고 하실까봐 미리 좀. 동물도 괴로운 거지. 이건 뭐예요? 근데 아까부터. 요거, 예. 네. 뭐 거의 통일달이네요. 요즘 잘 나왔으면은 뭐 이게 사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찍을 수 있는 거죠. 퀴즈일까요? 아니요, 지금 말고. 괜찮으세요? 네네네. 자, 주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웃는가라는 건데, 웃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급격한 변화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점진적인 변화할 때는 별로 우리가 안 웃긴 것 같고, 맞아요. A, B, C 하는데 갑자기 Z 이렇게 되면 웃긴 것 같아요. 예측하지 못한.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웃을 때 사용하는 한글의 어떤 동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졌다, 굴렀다, 죽었다, 뭐 빵 터졌다 이런 말들 쓰잖아요. 이 말들의 그 표현들을 보면 급격한 어떤 행동의 변화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두세 개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웃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두세 개는 하나는 이제 나와 세계일 수도 있고 나와 홍현 씨, 나와 너일 수도 있고 이 사이에서 어떤 긴장도 생기고 괴리도 생기고 모순도 생기는데 거기서 터져 나와서 어떤 것을 해소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뛰쳐나오게 되는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웃음과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왜 웃는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웃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론은 뭔가 하면 우월감 이론이에요. 비웃음 같은 거군요.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대 이전에 웃음은 비웃음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웃길 때도 우스꽝스럽거나 자기를 코믹하게 만든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바보짓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웃음은 쉽게 얘기하면 저 귀족들이 보기에서는 아래 것들이 하는 것.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플라톤의 얘기이기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도 한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실패나 결함을 보고 웃는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뭔가 웃음이 나오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나나 껍질 밟고 넘어지는 거 이런 거는 뭐 자동적으로 웃게 되잖아요. 왜 웃을까? 나는 밟고 넘어질 정도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어리석지 않잖아요. 안심이 이미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우월감을 확인한다는 거죠. 이것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사람은 철학에서 한 17세기쯤 오면 토마스 홉스라고 있죠. 근데 이제 후대에서 오늘날의 비너론적인 견지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웃을 때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입꼬리를 올리고 이빨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공격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이렇게 먹잇감을 두거나 서로 싸울 때 치아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럴 때 치아를 드러내는 이유는 자기의 강한 이빨을 과시함으로 인해서 누르려고 하는 어떤 공격적인 본능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어떤 나쁜 경우인데 이른바 그들이 말하기에는 이제 인체에서 어떤 기형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어떤 기형인 것을 보고 우리가 웃는 굉장히 나쁜 웃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쟁에서 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전쟁을 하게 되면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는 이기고 상대가 졌어요. 그럼 패잔병인 적의 부상당한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보고 웃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고 나는 이겼으니까. 패잔병이 다쳐서 부상당한 것에서 웃는 것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인체가 기형인 것을 보고 웃는 그런 것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볼 때도 인간이 타인에 대해서 웃을 때 그런 우월감을 갖고 웃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섬뜩한 측면이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이론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이론이 있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약간 심리학적인 부분이죠. 아니면 또 어떤 면에서는 인간 본성에 관한 철학적인 부분일 텐데 이 설명은 약간 생리학적인 부분이에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인체에 있는 어떤 사람의 긴장, 잉여 에너지를 바깥으로 발산하기 위해서 웃는다라는 견해예요. 허버트 스펜서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람이 원래 이 철도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철도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증기기관의 원리를 가져와서 사람 웃는 얘기를 해요. 증기기관에서 어떤 내적인 긴장 같은 게 있으면 김으로 뿜어주잖아요. 네. 똑같다는 거예요. 인체 안에는 수많은 신경 에너지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긴장적인 상황 속으로 이 잉여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안에 있으면 굉장히 몸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김을 빼줘야 된다는 건데 그 김을 빼는 행위가 웃음이다. 실제 웃으면 마음이 많이 편해지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약간 더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프로이트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이트 하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통제한단 말이에요. 리비도라든지. 사회적 부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는 이 긴장감이 바깥으로 불쑥불쑥 표출이 되는데 그중에 어떤 게 있냐면 대표적인 것이 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 말실수. 마지막 세 번째는 의도적인 농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웃음이란 것을 말하는 거죠. 프로이트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내부에 쌓여져 있는 우리가 억누른 것들, 그런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리학적인 입장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심리학적, 생리학적. 그 다음은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말하자면 논리적인 입장, 혹은 인지적인 입장. 인간이 어떻게 인지하는 거랑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부조화 이론이라는 겁니다. 인지부조화 이론? 네. 뭐 예를 들면 부조화 이론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대표적인 뭐 농담 중에, 이거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 수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싼 꽃이 뭔지 아세요? 가장 싼 꽃. 뭐죠? 100원이야. 아니, 내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이걸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들으면 황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든 안 웃기든 간에 유머의 작동 원리를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싼 꽃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우리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이제부터 뭐가 가장 싸지를 막 탐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긴장 같은 것도 생겨요. 머리도 막 복잡해지고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정답은 베고니아라고 말하는데 베고니아가 웃긴 이유는 베고니아라는 이름은 외국어인데 이거 설명하는 게 더 웃기지만 한국말로 우연히도 발음이 100원하고 비슷하니까 웃긴 거잖아요. 황당해서 웃긴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개그는 네. 힘이 쭉 빠지네요. 힘이 쭉 빠진다는 것 자체가 긴장을 해소하는 방식이기도 하죠. 제 이 얘기를 설명드린 것은 이 넌센스 이론에서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언어 유희.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아재 개그란 말을 쓰는데 아재 입장에서 기분 나빠요. 근데 어쨌건 이 아재 개그라는 말을 쓰게 되는 언어 유희들이 있는데 이 언어 유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연히도 동음 이의어 발음이 같은데 사실은 뜻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어의 허술한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행동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인과론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그 원인을 시도해서 결과를 얻어낸다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거죠. 논리적인 어떤 세계잖아요. 근데 이 농담이라는 것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어떤 두 가지 세계에서 한쪽은 논리적으로 세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작 이렇게 마지막에 반전으로 웃기는 거는 비논리적인 세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양자 사이에서의 부조화에서 웃음이 나온다라는 견해예요. 네, 개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뭐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칸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철학자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쇼펜하우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서로 그런 부조화한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웃음을 유발한다는 것이고 칸트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내적으로 긴장하게 되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기대가 꼭 좋은 게 아니라 뭔가 위험한 일이 터지지 않을까 혹은 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마조마한 어떤 긴장감을 갖고 어떤 걸 보고 있는데 나중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소가 됐어. 그럼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긴장을 하고 있는 기대가 무로 해소가 될 때 나오는 정서적인 반응이 바로 웃음이다. 이게 칸트의 견해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웃음이라는 것이 변화랑도 관련이 있고 그 양자 사이에서 어떤 접점에서 이렇게 어긋나는 순간, 왜곡되는 순간, 모순되는 순간에서 웃음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근데 아까 제가 공격성 이론을 말하면서 이제 우월감 이론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런 입장인 거죠. 과거에는 실제로 막 전투도 막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말하자면 코미디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즐기는 코미디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건대스러운. 예, 뭐 예를 들면 슬랩스틱으로 웃긴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약간 바보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들 평균보다 그것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있을 때 우리가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책감도 덜해요. 이게 코미디야. 그럼 저 사람이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가 그런 방식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웃음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웃음을 약간 좀 분석적으로 말할 필요도 있어요. 웃으면 이제
눈웃음이 있고 예. 입웃음이 거죠? 있어요. 예. 거의 불쌍할 정도로 웃잖아요. 근데 이런 웃음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저를 그린 건데요.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생리학자 중에 뒤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기를 가지고 이 신체 감각, 얼굴 감각이 마비된 사람의 43개의 근육인데 거기다 전기자극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 자극을 주면 뒤센이 그런 실험했을 때 다 움직였어요. 딱 한 가지만 그 근육을 못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눈 주위 근육이래요. 웃음엔 두 종류가 있다는데 뒤센 웃음이 있고 비뒤센 웃음이 있어요. 뒤센 웃음이라고 한다는 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찐 웃음. 정말 웃겨서 정말 행복해서 이거 이게 뒷센 웃음이에요. 네. 눈 보시면 아는 거거든요. 뒷센 웃음은 입도 웃고 눈도 웃는 게 뒷센 웃음.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웃음 있잖아요. 누굴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내가 너에게 적의가 없다. 우리 잘해보자 라는 입장에서 웃잖아요. 그러면 다 사회적인 웃음이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웃음은 눈은 안 웃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인체의 모든 골격 근육,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물이 마시고 싶다? 손으로 이걸 짚는다? 들어 마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표정을 만드는 얼굴 근육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거예요. 타인에게 어떤 감정을 우리가 원하거나 뭔가를 원할 때 타인에 주기 위해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표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웃는다라고 생각하면 웃는 것을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수단이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웃음이 원인인 거죠. 동인인 거죠. 상대에게 어떤 감정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웃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웃음에는 사회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웃음에는 인류의 유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원시 시대로 한번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절체절명의 과제는 뭐냐? 살아남는 거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은 사회성을 발달했어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럼 사회를 이루려면 상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동료라는 걸 서로 확인을 해야 돼요. 나너 동료야 라는 것을 서로 표현하기 위해서 웃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웃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진화론적으로 본다면 내가 그 사람 되고 연결되고 싶기 때문이다 라는 거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재밌는 제가 읽었던 심리학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군의 어떤 실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둘로 나눈 다음에 이쪽 A팀과 B팀에 대고 피검자들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해주는 거예요. A팀한테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은 굉장히 외로운 성향의 사람이고 사교성이 부족하고 결국 굉장히 고독한 여생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 다음 B군의 사람들한테는 일련의 검사를 하는 척하고 당신은 굉장히 풍부한 사회관계로 끝까지 노년이 되서까지 친구들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에 담겨있는 다양한 표정을 지은 사람들을 보여줘요. 그렇게 했을 때 A군에 있는 사람하고 B군에 있는 사람들이 표정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맞힐 확률이 비교도 안 되게 A군이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히 웃는 표정을 정확하게 습득한다는 거예요. A군 사람들이 B군 사람들보다. 그 얘기인 즉슨 A군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자기가 얘기를 받았어요. 그러는 순간 사람들의 남의 표정이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자기는 생존 확률이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외로운 사람이 타인의 표정을 잘 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이 진화론적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생존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간에게 사회성이나 타인의 웃음을 정보로서 알아내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발달하는 쪽으로 인간이 진화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진화론적으로 까마득한 선사시대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유머 감각이라는 말 자체가 제대로 쓰이게 된 게 18세기, 19세기 영어에 한정하면 영국에서였다고 하고 그러면 왜 18세기, 19세기 영국에서 갑자기 유머 감각이 찬양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군업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다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아주 소규모 집단, 부족사회 같은 데서는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점점 발달하면 분업화잖아요. 서로 분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랑 잘 지내는 게 너무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옷을 만드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굶어 죽잖아요. 식량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분업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갑자기 매너가 중요해진 거예요. 생존 논리의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18세기 이후에 영국에서 이 커피가 유행을 하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카페가 굉장히 많아져요. 커피하우스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뭐 하겠어요? 대화하잖아요. 사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중요하고 사교가 중요하다 보니까 웃음의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웃음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도로 어떤 의도적인 행위랑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못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웃음에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문명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웃음이라는 것도 실제로 여기에 관해서 이제 실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애니메이션을 보여줘요. 웃긴 거. 혼자서 보게 해요.
그 다음에 여럿이 같이 보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이 웃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애한테 혼자서 봤을 때 그 애니메이션 재밌었니? 그걸 1부터 10까지 표현해봐. 그러면 굉장히 재밌었어요. 8만큼 재밌었어요. 이랬다고 쳐봐요. 근데 여럿이 봤을 때 얼만큼 재밌었냐면 대부분 다 똑같이 8만큼 재밌었다고 말한대요. 다시 말하면 혼자 볼 때나 여럿이 볼 때나 자기가 인식하기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이걸 가만뒀겠어요? 녹화를 했지. 녹화해서 실제 빵 터지는 거를 숫자를 세봤어요. 8배 많이 웃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리도 마찬가지래요. 여럿이 있을 때 훨씬 더 실제로 소리를 발사한다는 거예요. 사운드를 데시벨로 이렇게 검사한 그런 실험이 있는데 같이 있을 때 웃는 웃음이 혼자 있을 때 웃는 웃음보다 소리 크기가 10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파이언 여러분, 웃음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많이 웃으세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순수하게 웃을 것 같은 게 아기잖아요. 네. 근데 아기들 웃는 것조차도 전략적이라는 거죠. 설계예요. 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웃지 않거든요. 대략 한 5주에서 7주쯤 지나야 웃는데요. 처음 태어나면 어떤 부모라도 다 케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5주 지나고 7주 지나고 이렇게 되면 약간 컸잖아요, 어느 정도. 애가. 그래서 부모 관심이 약간 식을 때쯤 되는 걸 아이가 귀신처럼 알아차린다는 거고. 그래서 부모가 자기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웃음을 발사한다는 거예요. 작가님 혹시 길거리 지나가다가 웃는 애기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이것은 사회적으로 설계된 웃음이다. 네. 영리한 놈 이러겠죠. 근데 원래 우리 어린 새끼들이 아이들이든 동물의 새끼든 우는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웃음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최신 영화 제다보유 오션.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웃음은 철저히 문화적이라는 거예요. 문화권마다 웃음이 굉장히 달라서 실제로 이제 외국 여행을 해보시면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중국 상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웃을 자신이 없으면 아예 장사를 시작하지 말라. 그 얘기인즉슨 남을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웃음을 띄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그런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 쪽에서는 상인이 고객을 향해서 이렇게 웃으면 그것이 성적인 유혹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유럽하고 미국만 다녀봐도 느낌이 달라요. 제가 폴란드에서 택시를 전세 내서 하루 종일 다닌 적이 있는데 굉장히 충실하고 좋은 택시 운전사였어요. 근데 이 기사님이 거의 안 웃고 거의 말도 안 붙여요. 알고 보니까 그냥 폴란드나 특히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쪽의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한테 미소를 잘 짓지 않는 문화인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업이 발달하고 많이 웃을까 생각하면 그건 제 생각인데 개척시대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개척시대일수록 적인지 동료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당신한테 정의가 없어요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웃는 문화가 발달하겠죠. 또 미국은 또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발달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사람들 많이 웃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것은 이 동양하고도 서양하고도 차이가 있어요. 동양은 눈웃음을 훨씬 더 높이 사는 그런 문화이고 서양은 입웃음을 더 상대적으로 더 주목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이모티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양에서 이모티콘을 어떻게 쓰느냐? 제일 많이 쓰는 이모티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웃는 모습은 뭘로 표현돼요? 입으로 표현된단 말이에요. 입이 한 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동양에서는 이모티콘을 어떻게 쓰냐? 요즘 뭐 키역키역을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웃음. 그 웃음이 뭐예요? 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양은 웃음을 눈으로 표현하고 서양은 입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모티콘에서 드러난다는 건데 대조군이 일본 사람과 미국인을 가지고 한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하고 징그러운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보게 하고 혹은 이제 여럿이 같이 보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실험군을 했을 때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혼자 볼 때는 잔인하고 징그러운 장면이 나오면 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다른 사람하고 같이 보여줘. 그럼 미국 사람은 역시 혼자 보고 여럿이 보고 상관없이 똑같이 이런 거 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안 한다는 거죠. 미국 사람한테는 자기의 감정이 중요한데 일본 사람한테는 타인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권이 그런 웃는 방식을 발달시켜 왔다라는 그런 어떤 차이가 더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콘텐츠의 바다 오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웃음에 관한 얘기들 다 드렸는데, 뭐 제가 무슨 웃음에 관해서 연구를 했겠습니까? 다 책에서 본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일부러 약간 이 5권을 쉬운 순서부터 어려운 순서로 지금 이렇게 나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시면 오늘 얘기들이 다 이 책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머니즘이라는 책이 가장 쉽고요. 웃음의 심리학, 매너의 역사, 웃음의 미학, 그리고 이제 베르그송의 웃음이라는 책까지. 네, 이 책들을 몇 번씩 읽어야 작가님처럼 이렇게 술술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니, 이 책을 두 번 못 읽죠. 책 읽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한 번 읽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네. 갓동진님이었습니다. 네. 사회적 웃음?
네, 오늘도 이렇게 웃음에 관한 다양한 얘기를 종횡무진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웃음에 관련된 영화가 또 있을까요? 뭐 모든 코미디 영화 사실은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처럼 특히 이제 부조화에 관련돼서 굉장히 무서운 것을 사실은 굉장히 웃긴 재료를 사용하는 영화가 바로 무서운 영화 시리즈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 주제랑 거의 제일 잘 맞는 영화는 사실 로빈 윌리엄스가 나온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패치 아담스. 뭐 실화 이야기인데 우리말에도 옛날에 이제 뭐 한자로 이제 일소일소, 일로일로 이런 말 있잖아요. 말 그대로 웃음이라는 것은 웃게 되는 것 자체가 사람 자체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 또 젊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패치 아담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웃음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 아까 우월감 이론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여기랑 관련돼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가 너티 프로페서라는 또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네.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다양한 오늘 얘기랑 관련된 것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세 편의 영화를 빅TV를 통해 보시면서 또 많이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사회적 웃음으로 끝내볼까요? 네, 파이언 여러분, 오늘 배웠던 뒷센 웃음과 함께 찐웃음 지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어 타임! 파이어! 야!